추석이 다가오자 정희 씨는 또다시 마음 한구석에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추석은 한때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들며 풍성한 음식을 나누던 날이었지만 요즘 들어 그 의미는 점점 퇴색해져 가는 듯 했습니다. 첫째 아들 승우와 둘째 아들 민재는 각자의 가정에 일에 매몰되어 명절에도 집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막내딸 혜진은 몸이 불편해 멀리까지 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희 씨는 작은 기대감을 안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자식들이 올지 확실치 않았지만 혹시라도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떡을 빚고 전을 부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도 첫째 승우는 바쁘다며 연락 한 통조차 없었고, 둘째 민재는 명절 전날 가까스로 전화 한 통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도 있고 애들도 바빠서 내년에 봐요. 정희 씨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도 고생 많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 핑계를 댈 게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한 해 한 해 명절을 이유로 집에 오지 않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옆집은 달랐습니다. 정희 씨는 아침부터 옆집 창식이네 자식들이 명절을 맞아 찾아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차가 집 앞에 들어서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선물 보따리를 들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리는 가족들, 함께 웃으며 명절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이제 정희 씨에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정희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낮에는 어딜 갔다 오신 거요? 남편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긴 어딜 가? 그냥 바람이나 쐬고 왔지. 그래, 내일은 뭘 할 거요? 하긴 무얼해. 고추모나 심어야지. 정희 씨는 한숨을 쉬며 다시 물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나 아시오? 남편은 담배를 꺼내며 대꾸했습니다. 날이 무슨 날이요? 그날이 그날이지. 정희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옆집 창식이는 자식들이 벌써 다 와서 북적거리는구먼. 우리 집 자식들은 대체 뭐가 그리 바쁘대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오지도 않을 자식들 얘기 그만해. 와도 뭐 달라질 게 있나? 정희 씨는 속이 상해 울컥했지만 꾹 참으며 밥상을 치웠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철이 들고 부모를 챙기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대체 뭐가 그렇게 바빠서 명절에도 얼굴 한 번을 못 비추는지. 에휴, 자식 잘못 기른 내 죄지. 남편은 그런 아내의 푸념을 듣기 싫었는지 담배를 더 깊게 빨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희 씨는 혼자서 부엌을 정리하며 눈물이 맺힌 눈을 훔쳤습니다. 매번 자식들을 기다리며 애를 쓰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애써 강한 척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과 그리움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자식들이 찾아와 부모님과 함께 추석을 보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이 집 저 집에 들락거리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요란한 소리가 들리자 정희 씨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남편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어디 가셨대? 고추 뭐 심는다더니 비닐하우스에도 없고. 그녀는 여기저기 남편을 찾아다니다가 광에서 낯선 보따리 2개를 발견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보따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참기름 1병과 고춧가루, 그리고 엄나무 껍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큰아들 승우가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걸 알고 남편이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보따리에는 참기름과 민들레 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재가 간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챙긴 것이었죠. 정희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자식들이 오지 않더라도 혹시나 올까 싶어 그들의 건강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더라도 남편은 여전히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마을 어귀로 나가보았습니다. 남편은 동네 장승배기에 앉아 저 멀리 마을 입구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와 초췌한 모습으로 자식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남편의 옆에 다가가 시치미를 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어? 고추모는 안 뽑고. 남편은 대답 없이 먼 곳만 바라보았습니다. 정희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청승 떨지 말고 어서 갑시다. 자식놈들이 안 오던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잖아. 오늘도 안 올 것 뻔한데 왜 그리 기다려요? 남편은 묵묵히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희 씨는 속상한 마음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자식복이 어디서 생기겠쇼. 그냥 없는 듯이 살아요.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쓸쓸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집에 돌아와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으려던 찰나 마당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막내딸 혜진과 사위가 땀을 뻘뻘 흘리며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몸이 불편한 혜진이 사위와 함께 추석에 맞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희 씨와 남편은 깜짝 놀라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다니? 정희 씨는 믿기지 않는 듯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추석이라 새벽부터 쑥 버무리떡을 해왔어요. 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정희 씨는 딸이 만든 따끈한 떡을 받아들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딸이 이렇게 애를 써서 찾아왔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위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장모님, 이 사람이 어제부터 난리였어요. 아버지께 드릴 쑥 버무리떡을 만들어야 한다고 새벽부터 쑥을 뜯으러 가자더니 이렇게 떡을 해왔지 뭐예요. 정희 씨는 딸 혜진이 가져온 쑥 버무리떡을 바라보며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떡을 집어 한 입 먹는 순간 속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도 딸이 만든 떡을 조용히 먹으며 목젖이 울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진은 다리가 불편해 제대로 걷기도 힘든 딸이었기에 그동안 늘 마음속 깊이 미안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혜진이 온전히 자신을 돌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모는 자식들이 자기만의 삶을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막내딸에게도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새벽부터 사위와 함께 손수 떡을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저 부모님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사위와 함께 추석에 찾아온 것입니다. 정희 씨는 그 마음이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기 떡 더 있어요. 드시고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혜진은 웃으며 부모님 앞에 떡을 더 내놓았습니다.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천천히 떡을 집어들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기대 속에서 늘 아들들에게만 기대를 걸고 딸에게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새삼스레 미안해졌습니다. 혜진이 몸이 불편하다고 해도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효심이 깊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네가 이런 걸 해올 줄은 몰랐다. 남편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리도 불편한데 어쩌려고 이렇게까지 애를 썼냐? 혜진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리 좀 불편한 것 가지고 무슨, 그냥 조금 더 천천히 걸으면 되지요. 부모님께 드릴 떡을 직접 만들어 오고 싶었어요. 혜진의 말에 정희 씨는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는데 혜진이 그 몸으로 멀리서까지 찾아와서 떡을 해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가슴 아팠습니다. 속으로는 자신이 혜진을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시간이 후회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정희 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네가 와줘서 엄마 아버지는 너무 고맙다. 자식 중에 네가 제일 속 깊은 걸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 남편은 말없이 떡을 먹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이 풀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손을 멈추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와준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아들놈들은 다들 바쁘다고 핑계만 대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니 네가 우리한테는 더 고맙다. 혜진은 부모님의 그런 반응에 어색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자식이 부모님께 찾아오는 게 당연한 일인데, 제가 더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정희 씨는 혜진이 불편한 몸으로도 부모를 챙기는 모습을 보며 점점 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은 항상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들은 명절마다 당연하다는 듯이 오지 않았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막내딸이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계속해서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내놓으며 조용히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조용히 부모님을 챙겼습니다. 정희 씨는 딸과 사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아들들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내딸 혜진이 자신들에게 진정한 효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에서 따뜻함이 올라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혜진은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희 씨는 혜진의 다리가 불편한 것을 알고 만류했습니다. 설거지는 엄마가 할 테니 네 몸이나 쉬어라. 그 몸으로 힘들었을 텐데 더 이상 무리하지 말고.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제가 하고 싶어요. 정희 씨는 딸의 고집에 결국 설거지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두 모녀가 부엌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마음속 이야기가 조금씩 풀려나가고 딸과의 대화는 정희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혜진은 조용히 자리를 지켰고 그 모습에 남편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른 자식들이 오지 않았지만 그 한 명의 딸이 부모님의 마음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과 사위는 다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는 이제 그만 가볼게요. 몸 건강하시고 또 올게요. 혜진이 떠나기 전 정희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 필요 없어. 그저 건강하게 네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줘.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하다. 혜진은 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 글썽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그렇게 혜진과 사위는 먼 길을 떠났고 정희 씨와 남편은 다시 조용한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정희 씨는 혜진이 다녀간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딸의 존재가 이렇게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정희 씨는 딸 혜진과 사위가 떠난 뒤 한참 동안 그들이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진이 몸이 불편한 딸이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큰 기대를 받지 못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정희 씨 모두 아들들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어왔지만 결국 막내딸 혜진이 가장 먼저 찾아와 부모의 빈 마음을 채워준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희 씨는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딸과 사위가 떠난 집은 다시 고요해졌고 쌓인 설거지를 마저 하려고 했지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따뜻해졌지만 몸은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딸과 함께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정희 씨에게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따스한 추억이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때 밖에서 남편이 천천히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딸과 사위가 떠나자 다시 고요해진 집 안을 둘러보며 텅 빈 집이 더 크게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담배를 꺼내 들었습니다. 불을 붙이기 전에 잠시 멈칫하더니 담배를 내려놓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참, 혜진이가 저렇게 올 줄은 몰랐네. 정희 씨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짙은 서글픔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렇지. 나도 생각지도 못했어. 혜진이가 그렇게 애써서 온 거 말이야.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정희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큰 놈이나 둘째 놈은 바쁘다며 한 통화로 퉁치고 말았는데 막내가 그 몸으로 찾아와서 쑥 버무리 떡까지 만들어서 온 걸 생각하니 정말 미안하고 고맙네. 정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 생각을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라면 내가 평생 그렇게 무심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은 답답한 듯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아들들만 기대했지. 혜진이한테는 큰 기대를 안 걸었잖아. 그냥 그 몸으론 뭐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구먼. 정희 씨도 그 말을 들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막내딸이 부모를 위해 그렇게 애써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과거의 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나도 그래요. 혜진이가 부모 생각을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 아들들한테만 기대 걸고 혜진이는 그냥 저 혼자 잘 살기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다시 한숨을 내쉬며 묵묵히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아들들에게만 기대어왔던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작 기대했던 아들들은 추석에도 오지 않고 부모를 위해 할 일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일만 중요하게 여겼지만 혜진은 정성을 다해 부모를 챙겨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이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들을 잘못 대했던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혜진이 덕분에 마음이 풀렸어. 아들놈들이 안 와서 그리 서운했는데 혜진이가 찾아와줘서 참 다행이지. 정희 씨는 조용히 남편의 말을 들으며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 이렇게나 큰데 그 기쁨을 딸에게서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들이 오지 않아서 서운했지만 혜진이 찾아온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충분히 채워지는 듯했습니다. 내가 참 딸을 그렇게 소홀히 대했던 게 후회가 된다. 남편은 씁쓸한 표정으로 정희 씨를 보며 고백했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 다 오는 거 보면서 우리 자식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가 싶어서 화도 났는데 결국은 그 몸 불편한 딸이 부모 생각해서 찾아온 거 보니까 참 내 마음도 복잡하네. 정희 씨는 그런 남편의 말에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혜진이한테라도 더 신경 써야겠지. 그래도 자식 중에 제일 마음 씀씀이가 깊은 아인데. 남편은 담배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이제는 혜진이도 더 자주 불러서 챙겨야겠어. 아들들은 자기 일 때문에 바쁘다지만 부모에게도 더 신경을 써야지. 혜진이 같은 자식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정희 씨는 남편과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을 풀어갔습니다. 아들들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은 컸지만 딸이 부모를 잊지 않고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침대에 누워 딸이 찾아온 기억을 되새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몸으로도 부모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했던 혜진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 그 마음을 진작 알지 못했던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비록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딸이었지만 정희 씨는 혜진이야말로 자식들 중 가장 마음이 깊고 부모를 생각해주는 자식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편 남편도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보여준 효심의 마음이 훈훈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들에 대한 서운함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자식을 다 키우고 나면 부모의 마음이 이토록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도 남편과 정희 씨는 종종 혜진과 사위가 찾아왔던 그날을 떠올리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비록 아들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 찾아오지 않았지만 혜진이 보여준 그 작은 정성은 오랫동안 두 부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아들들에게 서운함을 품고 있지만 딸의 진심 덕분에 그 서운함을 덜어내고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가슴 한켠을 뭉클하게 하는 사연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식 없는 것이 도리어 걱정 없이 편하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냥 농담 삼아 하는 말이거나
어쩌면 자식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자식 낳고 늙어가면서 점차 그 말의 속뜻을 알 것 같습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자식을 위해 늘 아낌없이 희생하는 그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태어난 순간부터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하고 헌신하며 삽니다. 외국의 경우는 일정 나이가 되면 홀로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혼을 시키는 것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처럼 혼신을 다해서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나면 부모에게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 자신들을 위한 노후 대책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자녀가 노후에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은 키우는데 공도 들지만 때론 삶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식으로 인해 기쁘기도 하지만 어쩌다 자식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겪는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요즘 남에게 말 못하는 가슴앓이를 하며 사는 부모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잘 나가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식들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전화하고 찾아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사업한다, 뭐 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면 그걸 무시할 수 있는 부모는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나마 경제 능력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일할 능력이 없는 부모들은 빚 갚을 길이 막막하기만 한데요. 대부분의 부모는 여윳돈의 일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 자식한테 돈을 주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의 부모는 자식 사랑이 남다릅니다. 내 자식과 관련한 일이라면 그 상대가 어떤 존재이건 온몸을 던져 방어하고 자신은 부족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자식만은 더 나은 길을 걷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종 나를 상실한 채 오로지 자녀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보호와 배려, 허용과 일방적인 물질 제공에 익숙해진 자식은 결코 부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도 자신이 받게 될 혜택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니까요. 따라서 자식은 적어도 성인이 되어 홀로 서기가 가능해진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남처럼 독립적으로 대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부모 자식이라는 특별한 환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엮인 운명적인 관계인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부모, 자식에게는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나 행동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저 수많은 인간관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대응도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의 내 판단과 결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부모가 자아를 잃게 됩니다. 내 삶과 내 미래, 내 취향과 내 행복을 고민해도 모자랄 시간에 자식에 관해 걱정하거나 고민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 쏟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자식은 부모 인생의 성적표도 아니고 부모가 노후에 받을 보상도 아닙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자식은 어려서 품 안에서 재롱부리며 부모를 웃게 해준 것으로 효도를 다 한 것이란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때론 기쁘고 벅찬, 때론 씁쓸하고 고달픈,
러나 돌아보면 결국 내 인생의 매 순간을 추억으로 채워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를 정확하게 남의 위치에 두었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상상하고 실행하시면 쉽게 해결될 겁니다. 그런 실행 자체가 오히려 자녀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가족을 위해 나를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 세대까지로 충분합니다. 자식보다 남편보다 내가 먼저여야 합니다. 양보나 희생은 내 마음이 넉넉하고 풍족할 때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고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끼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사람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다양한 감정을 동반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과는 왠지 모르게 거리감과 어색함이 생기기도 하죠. 인간관계는 겉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사실 많은 감정과 노력이 뒤따르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도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닫게 될까요? 그 답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3가지 배려의 기술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한층 더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를 덮어주는 여유로운 태도.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바라보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모임에서 음료를 엎질렀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더 마음이 열릴까요? 우리는 모두 실수 앞에서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의 실수를 따뜻하게 감싸준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편안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실수를 덮어주는 태도는 단순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배려입니다. 이는 상대에게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식 자리에서 한 동료가 실수로 음료를 쏟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누군가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삼가는 반면 누군가는 웃으며 저도 가끔 이런 일이 생겨요. 별일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태도가 훨씬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수를 마주할 때 한 번쯤 모른 척 넘어가 보세요. 그 한 번의 여유로운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배려는 단순한 격려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중요한 회의에서 실수한 동료를 위로하는 방식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누구나 긴장하면 그럴 수 있어요. 다음번엔 더 잘할 거예요. 라는 한마디는 상대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기. 대화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은 쉽게 분위기를 가라앉히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정말 이상이라며 험담을 시작했을 때 이에 동조하는 대신 그분의 이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험담과 부정적인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화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자칫 잘못하면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나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으며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한 동호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특정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때 분위기가 싸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저는 그분의 열정을 높이 평가해요.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라고 말하면 분위기는 금세 긍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대화를 넘어 상대방에게 신뢰를 심어줍니다.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한 번쯤 못 들은 척하며 분위기를 전환해 보세요. 이를 통해 대화의 무게를 덜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화 중에 나오는 비판적인 의견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말에 맞서기보다 그 말을 흘려보내고 대화의 중심을 긍정적인 주제로 돌리는 능력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로 작용합니다. 부정적인 말에 대처하는 또 다른 예는 업무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한 동료가 프로젝트에 대해 이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말할 때 이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시도해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는 대화의 흐름을 바꾸고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세 번째, 아는 것을 감추고 기다리기. 사람은 누구나 체면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약점이나 실수를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죠. 이럴 때 아는 척하거나 깊게 캐묻기보다 모르는 척하며 기다리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이는 그들에게 자존감을 지켜주는 동시에 신뢰를 쌓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오늘은 내가 대접할게 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동료의 발표에서 명백한 실수를 발견했더라도 좋은 의견이네요. 이런 방향도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제안해 보세요. 이는 상대방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준비되었을 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을 기다려주는 여유는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한 가족 모임에서 한 친척이 다소 어색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다른 사람이 자극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질 겁니다. 반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와 같은 가벼운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상대방은 더 편안함을 느끼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말을 꺼내기 전에 그들의 상황을 너무 깊이 파헤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를 시작할 기회를 주는 배려의 표현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침묵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아는 것을 감추는 태도는 단순히 침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를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 보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함께 고민해 볼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고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실수를 덮어주는 태도,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기, 아는 것을 감추고 기다리기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심 어린 태도이며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배려가 쌓여 큰 신뢰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이 3가지 기술을 실천해 보세요.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자신 또한 신뢰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려의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배려는 단순히 관계를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전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배려를 통해 만들어진 신뢰와 존중은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막상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아봐도 선뜻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외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법이죠.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왕년에는 매일 같이 친구와 만나서 술 한 잔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지냈는데 지금은 연락할 친구가 없어 외로운 적 많았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생을 가까이서 함께 늙어갈 것 같던 친구도 멀어지고 그마저 있던 지인들도 각자의 삶을 향해 떠나갑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만의 문제로만 느끼게 되어 걱정을 하며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 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니 전혀 걱정하거나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 첫 번째, 서로의 환경 변화. 사람마다 다르지만 친구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환경 변화가 가장 큽니다. 어렸을 때는 한 동네 한 골목에서 공을 차거나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자랐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사는 환경이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인생 전반전에는 다들 비슷한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지만 인생 후 반전이 되면 서로의 환경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친구들마다 사는 수준이 다르고 대화의 관심사가 다르고 걸어가는 길, 걸어온 길이 달라지면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던 친구들도 어느새 하나둘씩 정리가 됩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인연도 은퇴 후 나이가 들게 되면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관심사나 취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사귀어야 할 이유도 자주 만나야 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만나던 친구라는 이유로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괜히 자신의 마음만 다치기 쉽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리에 맡기는 것이 인생 후반전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만나던 친구 하나쯤 사라진다고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대체로 50을 넘어가면 정서적 교감이 불확실한 인간 관계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도 가성비를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심은 줄어들지 않지만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 활동은 위축됩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즐겁고 재밌었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친구가 꼭 많을수록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 같이 어울려 다닐 체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 친구가 많은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위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왕년에 친구가 많았는데 나이 들어 연락할 친구를 찾아보니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친구가 적어진다고 해서 외롭다든지 소외감이 들어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적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친구가 하나 둘 사라져도 신경 쓸 일이 적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신경을 더 쓰게 되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독일의 철학자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오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람은 자유로움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어수선한 집단에서 벗어나 혼자서 조용하게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며 사유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 삶이 균형을 이뤄 행복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내면의 또 다른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고 고독하게 느끼는 이유는 지금 소속된 집단, 즉 사회나 가족,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속 의존증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잃는 것보다 소속에서 버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결국 소속 의존증을 극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밝고 상쾌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 삶과 우선순위를 반성하는 시기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과거에 몰랐던 나의 삶과 인생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순간 자신감과 자존감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보세요. 그렇게 답을 찾은 중년들 중에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고 책도 출판하고 TV에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할 일도 미련도 없어집니다. 더 이상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여도 행복한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과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누군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의지하고 심지어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부당한 일도 참고 넘기며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에 상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상처받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반면 친구 없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지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성숙하게 다스릴 줄 압니다. 자기 기준이 명확하고 상대가 선을 넘는 경우에도 굳이 참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겨내고 해결책을 찾다 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 모든 감정, 모든 모습을 온전히 알고 있는 건 바로 나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여러분도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우울감에 사로잡혀 쓸쓸하게 보내지 않고 독서나 명상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서 잘 맞지 않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가며 지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남게 됩니다. 이유 모를 외로움, 자존감과 자신감 하락 등 부정적인 생각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는 나를 좀먹는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과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확연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쓸쓸하고 영혼 없는 처량한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활력이 넘치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오던 일들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나의 가치관과 취향을 발전시키고 시간의 농도를 깊이 있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만의 취미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 일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주변으로부터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 일을 직접 해본 사람이 아닐 뿐더러 그런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을 할 때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반면 친구 없이 혼자 잘 사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혼자 있는 시간에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실행에 옮기며 차근차근 이루어 나갑니다. 이런 경험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내면적으로 강해지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누구나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스스로의 힘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확신을 얻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성취감은 오로지 나의 몫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나의 몫입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지 고민하기보다 항상 스스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 자신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맞는 말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유 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라면 신경 쓰지 않고 넘길 줄 압니다.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싫어하는 것처럼 나의 진짜를 모르고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퉁쳐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거나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남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는 과감히 끊을 줄 압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자기만의 시간과 대인관계의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노력하고 희생하지 않아도 취향이 비슷하고 같은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가는 삶은 주변의 친구로 여길 사람이 있든 없든 연연하지 않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외로움에 대한 걱정과 달리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창조하고 발전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막상 내 인생에 정말 도움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고 좋은 선물을 주고도 돌려받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자신인 사람들은 굳이 다른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지속하기 위해 희생하며 스트레스 받기보다 본인을 위해 시간을 내고 고독과 천천히 친구가 되어 보세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여러분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조건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면 분명 더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과 걱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인생 후반전은 스스로 고독을 즐기며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의 심신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업신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여러분은 혹시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갯돈을 모으면서 올해는 꼭 같이 나가보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혹은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다녀왔지만 돌아와 보니 예전 같지 않은 관계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랬을 겁니다. 우리끼리면 얼마나 재밌겠어. 이 나이에 친구랑 떠나는 여행이라니 진짜 인생이다. 그리고 통장을 만들고 돈을 모으고 단톡방엔 비행기 사진, 숙소 후기, 맛집 링크가 오고 갑니다. 그렇게 설렘만 가득한 시간들이 흐르고 드디어 출국날, 공항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속에는 기대와 우정, 그리고 오래된 신뢰가 담겨 있죠. 하지만 여행이라는 건 늘 그렇습니다. 친했던 사이일수록,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그동안 몰랐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여행을 다녀와서야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 왜 65세 이후 친구들과 갯돈을 모아 떠나는 여행이 때로는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이유 5가지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김경자 씨는 올해 69입니다.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난 뒤 삶이 갑자기 낯설어졌던 시기에 하루 중 유일한 활력이 된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수요 반찬 모임입니다. 수요 반찬 모임. 처음엔 딱히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셋, 넷씩 모여 시장 반찬을 함께 사다 먹고 누군가 김치 담그면 한 통씩 나누고 그렇게 만든 친목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이 어느새 11년째. 멤버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여성들. 아이들 결혼하고 손주 돌보며 허리 휘는 시기도 지나고 이젠 자기 인생을 한 번쯤 누려보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퍼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가장 활달한 성격의 미자 언니가 말했죠. 야, 우리 이제 갯돈 모아서 여행 한번 가자. 진짜. 시간도 있고 애들도 이제 손 떼지 않았냐? 그렇게 시작된 게 수요 모임 전용 통장. 매달 10만 원씩 5명이 1년간 모았습니다. 모이면 통장 잔고 확인하고 이자 붙었네 하며 낄낄 웃고 이래서 단체 생활이 참 좋아하며 서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딱 1년 모인 돈은 총 600만 원. 개인 경비 조금 보태서 5명이 함께 떠나는 6박 8일 베트남 다낭 자유여행이 확정됐습니다. 항공권, 숙소, 렌터카, 일정표까지 미자 언니가 도맡아 예약했고 통장 관리도 가장 똑부러진 숙자 언니가 맡았습니다. 공항에선 단체 사진도 찍고 우리 인생에 이런 날이 또 올까 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관계를 망가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호텔 체크인 할 때도 처음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영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 호텔 조식 앞에서 들뜬 얼굴들, SNS에 올리며 댓글을 달던 그 활기. 하지만 여행이라는 건 늘 그렇듯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여행 3일차부터 시작됐습니다. 숙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영숙 언니가 말을 꺼냅니다. 왜 자꾸 방 정리는 내가 다 하게 되냐? 그러자 경자 씨가 조용히 말했죠. 나는 어제 청소기 돌렸는데 미자 언니가 덧붙입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하자. 근데 솔직히 경자 너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손 놓는 거 우리 다 봤어. 말이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싸해졌고 경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다 같이 식당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음식이 나와도 젓가락은 천천히 움직였고 사진도 아무도 찍지 않았습니다. 4일차 시장 구경 도중 숙자 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까 점심값 내가 카드 긁었어. 정산은 어떻게 할까? 영숙 언니가 대답합니다. 그거 어제 모임 통장에서 나간 거 아니었어? 그건 딴 거래야. 지금은 아직 현금에서 나간 거야. 그 말을 들은 미자 언니가 말합니다. 에이, 그냥 대충 계산하자. 너무 깐깐하게 굴면 여행 재미없어져. 그러자 숙자 언니가 불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내가 통장 관리해. 난 이거 장난으로 한 거 아니니까. 그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누구 하나 웃지 못했습니다. 5일차 기념품을 고르던 중 경자 씨가 손주 옷을 들며 말합니다. 이거 민성이 입히면 예쁘겠다. 그러자 미자 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너 진짜 여기까지 와서도 손주 걱정하냐? 재미없게 산다. 너 그 말에 경자 씨는 조용히 옷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 가만히 앉아있던 그녀를 본 숙자 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여행은 그냥 둘씩 나눠서 다니는 거 어때? 경자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엔 습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냥 다음은 없어도 돼. 나 이번 여행으로 다 느꼈어. 귀국 비행기 안. 5 사람은 창가를 바라보며 각자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정했던 인천공항 출국 때의 모습은 사라졌고 마치 서로 낯선 사람처럼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수요 반찬 모임은 뜸해졌습니다. 모임 통장은 그대로 있었지만 통장 얘기를 꺼내는 사람도 갯돈을 이어가자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정은 돈으로 모았지만 그 우정은 거리와 시간 속에서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김경자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친구랑 여행 간 건 후회 안 해. 그냥 우리가 서로 너무 몰랐던 거지.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제는 같이 걷는 대신 그냥 따로 살아도 괜찮아. 너무 가까이 가지만 않으면 우린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야. 하지만 그 말을 하며 그녀는 아직도 일요일 아침마다 모임 단톡방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누군가 먼저 우리 수요일에 만날까 하고 말해주지 않을까, 그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한 채 말이죠. 그만큼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사람은 단숨에 잊히지 않는 법입니다. 모임 통장 하나에 웃고 울던 날들은 이제 모두 추억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65세 이후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이 때로는 관계를 해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리듬이 다릅니다. 여행은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친했어도 밥 먹고 차 마시는 정도의 만남이라면 몰랐던 생활 리듬의 차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해야 하루가 개운하고 어떤 사람은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봐야 잠이 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일정에 맞춰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일어나기 전까지 벌어지는 작은 충돌들. 빨리 씻어. 조금만 조용히 해줘. 에어컨 끄면 안 돼? 같은 말들이 반복되다 보면 처음엔 웃고 넘기던 말도 언젠가 마음에 박히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루틴은 강해지고 고집은 단단해집니다. 좋은 친구라도 여행 중에는 그 루틴의 충돌을 매일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친구일수록 오히려 가끔 보고 오래 우정을 지키는 사이로 남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한 감각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의 갯돈을 모았다고 해도 쓰는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 중 하루 한 끼쯤은 비싼 음식을 먹으며 추억을 사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 돈이면 손주 선물을 더 사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차이가 단순한 소비 성향의 차이를 넘어서 사람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 얘는 생각보다 자기중심적이네. 그동안 조용히 있더니 돈 앞에서는 꽤 따지네.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 쌓이면 여행이 끝나도 그 인상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친구와 돈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행 중 돈은 그 사람의 인생관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 인생관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책임 분담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여행은 일이 많습니다. 일정을 짜는 사람, 항공권 예약하는 사람,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 숙소를 정리하는 사람, 회비를 관리하는 사람. 그 모든 걸 혼자서 도맡는 사람은 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은 그걸 노력이 아니라
취미 정도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난 잘 몰라서 그냥 맡긴 건데 왜 기분 나쁘지? 이런 말들이 갈등을 키웁니다. 그리고 여행 막바지에 가면 결국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럼 다음부턴 내가 해. 우정이라는 건 큰 갈등보다 이런 작은 책임의 불균형에서 더 많이 깨집니다. 서로의 노력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다는 듯 넘어가는 순간부터 여행은 힘든 숙제가 됩니다. 네 번째,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됩니다. 야, 넌 진짜 여행 와서도 재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친구가 없는 거야. 넌 왜 항상 그렇게 느려? 이런 말들, 평소에는 장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는 다릅니다. 피곤하고 일정에 쫓기고 몸이 지치다 보면 감정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던지는 말은 때론 진심보다 더 아프게 꽂힙니다. 게다가 60대 이후의 감정은 어릴 때보다 더 민감하고 더 섬세합니다. 나를 가볍게 대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말투엔 누구나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오래 남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기억나는 건 아름다운 풍경보다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행은 기억이 아닌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 부분입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기 전까진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전부 좋은 이미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함께 웃던 일, 밤 나누던 일, 힘든 시기 어깨를 빌려주던 모습들. 그런데 단 한 번의 여행으로 그 이미지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를 떠올릴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아, 그때 여행 가서 사람 다 드러났잖아. 그 여행 하나가 기억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금이 간 관계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친한 친구라고 꼭 여행을 같이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함께 한 끼 밥을 먹고 시장 골목을 걸으며 서로의 소소한 하루를 나누는 것. 그게 어쩌면 더 깊은 우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서 관계는 많이가 아니라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자리에 앉아줄 친구라면 여행보다 긴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충분히 함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들 속에서 진정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로버트 그린의 책 인간 본성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보이고 싶은 모습 혹은 감추고 싶은 본질을 숨기기 위해 쓰는 가면들 말이죠. 하지만 특정한 상황이 되면 이런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신의 콤플렉스가 자극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학벌이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감춰왔던 열등감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며 예기치 못한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인간 본성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는 자신에게 아쉬운 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직원, 주차 관리 요원 혹은 택시 기사님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의와 존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인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 속에서 우리는 진실된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할게요. 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친구가 첫마디로 한 말은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거지" 였습니다. 단순한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에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매번 먼저 얻어가려는 태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모습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결국 그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죠.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에서는 인간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먼저 주기만 하는 기버가 있고 받기만 하려는 테이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주고받는 매처가 있죠. 테이커의 행동이 계속되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결국 인간관계를 좁히고 고립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관계의 반복은 결국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업무나 부탁을 맡긴 뒤에도 끊임없이 간섭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함께하기 힘든 유형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이 스스로 신뢰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타인을 믿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긴다면 믿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결여된 사람과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혹은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같은 작은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나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조차 성실히 지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그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냉철히 평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무능력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예측 가능성은 신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간과 관련된 약속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자신의 필요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진정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껍데기가 아닌 나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패와 성공의 순간에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진급에 실패했을 때 너라면 더 좋은 기회를 만들 거야 라고 격려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에서 지지와 영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슬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드물죠. 질투나 경쟁심 없이 순수하게 내 성공을 축하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 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베푸는 것과 동시에 내실을 다지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줄 수 있는 것을 베풀되 자신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행동이 내 일상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울 수 있는 한계치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애덤 그랜트는 성공한 기버의 특징으로 스마트함과 전략적인 사고를 꼽습니다. 단순히 퍼주는 기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금방 지치거나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기버는 자신이 베푸는 행위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조율합니다. 진정한 인맥은 무조건 퍼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에서 나옵니다. 또한 진정한 내 편을 알아보는 데 중요한 기준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순간에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순간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드물죠. 질투나 비교 심리 없이 나의 성공을 기뻐해주는 사람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는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단순히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삶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친구나 동료와의 깊은 대화는 때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가식적인 태도나 허울뿐인 친절은 장기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은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와 갈등 해결의 과정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막상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아봐도 선뜻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외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법이죠.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왕년에는 매일 같이 친구와 만나서 술 한 잔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지냈는데 지금은 연락할 친구가 없어 외로운 적 많았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생을 가까이서 함께 늙어갈 것 같던 친구도 멀어지고 그마저 있던 지인들도 각자의 삶을 향해 떠나갑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만의 문제로만 느끼게 되어 걱정을 하며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 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니 전혀 걱정하거나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 첫 번째, 서로의 환경 변화. 사람마다 다르지만 친구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환경 변화가 가장 큽니다. 어렸을 때는 한 동네 한 골목에서 공을 차거나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자랐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사는 환경이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인생 전반전에는 다들 비슷한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지만 인생 후반전이 되면 서로의 환경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친구들마다 사는 수준이 다르고 대화의 관심사가 다르고 걸어가는 길, 걸어온 길이 달라지면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던 친구들도 어느새 하나둘씩 정리가 됩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인연도 은퇴 후 나이가 들게 되면